만나러 들어오기 전에 우리 본당 신부님 얘기 나눴는데 신부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그러니까 사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면 신부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행복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업이 잘 되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겠죠. 또 원했던 목표를 잘 달성함으로써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봅시다.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이 세상의 일억천금도 또한 건강도 명예도 여러분들이 성취한 그러한 목적도 또 기도 생활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행복의 온상입니다. 모든 행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달프게 일하시는 어떤 중년의 남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께서는 손도 이렇게 거칠어 보이고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그 손이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손도 거칠어 보이고 얼굴에 그 피곤함이 잔뜩 있어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사제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위로가 돼서 참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지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잘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10사람 이상의 세러피를 마치고 이런 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요. 그래서 그날 밤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성가정의 신화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드려보죠. 성가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축복한 가정이죠. 여러분들 어느 가정치고 하느님의 축복 없이 태어난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혼은 하느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구원 사업을 위해서 최초로 선택하신 것은 가정이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 세상의 모든 원초적인 시작지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이고 또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의 시작, 어떤 면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작별을 고하는 그러한 시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이 얼만큼 중요한지 하느님께서 육화의 장소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가정하면은 어떤 것인가? 이 가정은 쉽게 말해서 비밀이 없는 장소입니다. 무엇이나 얘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밀리 하죠? 파밀리아, 라틴 말로 파밀리아.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텔레폰 하면 무슨 말입니까? 텔레폰. 텔리는 멀리 혹은 목적지 텔레라는 소리죠. 폰 하면 소리라는 소리죠. 폰. 조금 어려운 말로 포네릭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써봐요. 포네릭하다는 음성학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마이크로폰도 마이크로폰 하면은 폰 소리를 마이크로 크게 한다라는 얘기죠. 프랑스 말로 앙팡 하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로 infant. 이제 곧 대림절이 오고 infant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infant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애기라는 소리죠. 왜 애기입니까? font, theme, to speak. 말을 못하니까 아기죠. 그래서 infant라고 합니다. 모든 그 소리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to speak 하는 것, 파밀리아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안에서 숨김없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인간 가족을 찾아오실 때 하느님 당신께서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하셨다라는 것 속에는 He speaks to us through Jesus Christ.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family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family라는 말 속에는 비밀이 없이 무슨 이야기든지 되어지는 장소다라는 그 말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부인이 남편에게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가족의 증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족당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해진 말을 to speak, 뱉어낸 말을 내 아내가 알아듣고 뱉어낸 말을 내 남편이 알아듣는 그것이 가정이죠. 병든 가정은 그것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상처받았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 가끔씩 테러피를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커플들은 나이들이 한 50쯤 됐는데 남자분이 덩치도 좋고 이마도 이렇게 훤하게 넓으시고 아주 이 세상에서 내노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재력도 돈도 잘 벌어다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인에게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닥터리 닥터킴 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다 해주는데 부인한테만 가면 자기는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인은 내가 배고파서 밥 좀 먹자고 그러면은 아까 먹었는데 왜 또 먹으려고 그래?
이분은 특별히 배고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6.25 때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 일정 때 고생하지 않고 자라신 분들은 없겠죠. 다 배고픈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다이어트 좀 해. 이 말도 가슴이 아프고 라면 좀 끓여 먹자라고 하는데 아까 먹었잖아. 왜 또 먹으려고 해? 이 말도 가슴 아프고 그래서 자신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부인의 말 그리고 부인이 나쁜 의미로 하지 않는 이 말씀 가지고도 쩔쩔매야하고 영성체태 끙끙거리면서 영성체를 해야 되고 고백성사할 때 신부님께 정말 등치 큰 내가 또 이 정도의 사회적인 명성 있는 내가 부인에게 라면 안 끓여줘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것도 답답할 노릇이고 그런데 결혼 생활 25년 이렇게 지나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가정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이들 이리 와 해놓고 임마누엘 칸트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프로이드에 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정리한 얘기들을 서로 알아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오래 살다 보면은 안 되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면은 말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읽어져 버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 너무 능숙해져서 서로를 알아듣는데 언어가 필요 없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서로 이해하니까 부부가 되고 가정 구성원이 돼서 서로를 알죠. 자식이 바깥에서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저 아이가 기분이 좋은지 화나는지 우리는 다 알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보고 그 양반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얼굴 표정을 봐도 알고 음성을 봐도 알고 어떤 때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와이프가 한 달에 이맘때쯤 되면 기분이 안 좋을 때니까 조심해야지. 이거 다 압니다. 다 알다 보니까 우리는 내 남편을 남편 있는 그대로 남편인 것을 내 부인을 있는 그대로 부인인 것을 그랬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하게 경험해왔던 남편과 피곤하고 구태의연한 대화만 주고받는 부인의 답답함과 이런 남편과 이런 부인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누구보다도 나는 당신을 더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까지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당신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가장 당신이 나를 몰라주는 사람 같아.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인가. 부부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오해와 냉전으로서 시간을 그래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시작됐고 그리고 만남이 시작됐고 또 나눔들이 시작됐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방법,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 to speak, to speak, 대화를 나누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 대대로 전수해온 비법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억양이나 우리들의 단어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 개인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서울에 살 때
방이동 집에 가야지 하면은 우리 가족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어머니 쪽에 삼촌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광희동에 갔을 때 하면은 그 양반이 광희동 하면 예전에 무슨 뭐 성문 하나 있던 을지로 계림극장 근처에 어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들에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쪽의 사촌 오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기억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부하의 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높은 직위를 포기해야 했던 그분에 관한 그 억울함, 그래서 철저한 경험을 해야 했던 그 억울함,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던 그 억울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방이동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만 알아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명란젓이라든지 조기로 만든 그 식혜 같은 것이 있죠. 이북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남 사람들도 다 먹는 것이지만, 그러면은 저에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친해진 것은 내가 먹는 것을 이 친구도 먹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부모님들 고양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 종 갈라 새끼 해도 그 말을 금방,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욕을 했지만은 부모님들이 썼던 말들, 부모님들이 썼던 억양들을 들으면은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2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영어 단어가 조금 막혀가지고 좀 더듬거렸습니다. 더듬거리니까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Father, actually I like your accent. 왜냐하면 it reminds me of my parents. 내 부모가 쓰던 액센트란 말, 한국말의 액센트란 말. 그래서 당신하고 만나고 가면 내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이유가 우리 부모님들이 해줬던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그런 액센트를 가진 이상한 영어를 하는 나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해줬던 밥과 김치와 설렁탕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하탄 35가에 가면은 한밭이라는 큰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밭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먹어본 설렁탕 중에서는 맨하탄 35가 한밭 혹은 32가에 우레옥 말고 또 뭐가 있죠? 감미역.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좀 기억나죠? 그 설렁탕 집들은 한 군데만 소개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무슨 뒤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설렁탕 집들은 워싱턴 DC나 보스턴에서도 설렁탕을 먹으러 거기까지 내려올 만큼 맛있는 곳이에요. 우리 수사님들이 한 번씩 오면은 우리 수사님들은 미국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뉴욕에 이제 저를 선배라고 찾아오면은 이분들이 뉴욕에 오면은 서울에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 차창에 불빛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래서 서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놀러 오면은 이 친구들이 옛날 회사 다닐 때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 회사 끝나면 딱 한 잔 그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오면 그 기분이 나서 저를 보고 딱 한 잔 뭐 이런 데 없느냐 하면은 이제 설렁탕집 데려가지.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 국물에다 깍두기에다 이제 뭐 소주 한 잔, 요새는 소주도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냥 음식도 음식 맛이지만 추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세나 2세 친구들은 제 액센트를 듣고 한국 음식에 대한 연상을 하고 또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제 영어 때문에 저에게 테라피 받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오는 2세나 1.5세들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하는데 2년, 3년째 계속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My mom said I'm a rice cooker. 야, 이 밥통아. rice cooker.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 사람들밖에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이카이아트리스트나 사이코애널리스트한테 가서 What is rice cooker? 저는 알아듣죠. 이 밥통아. 이 밥통아 하니까 저희 큰형님도 한 번씩 제가 얼떨떨해 있어 이 밥통아 하고 알밤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쓰는 억양이나 우리가 쓰는 말의 내용들은 그 가정의 독한 전통을 가지고 물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가정이라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정이라는 가정의 자식이요 가정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모든 가정은 고유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가정의 신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고유한 가정의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같은 인물들입니다. 신화학자인 조셉 캠블이라는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신화란 현재의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화가 신화인 것은 예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기억도 없는 그 고리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은 신화가 우리들에게 make sense 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내용이 우리들 현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화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전수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신화는 우리들 경험으로부터 단절된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신화들. 여러분들 가훈이라는 것이 있죠. 가훈. 왜 가훈을 멋지게 액자에 그려놓습니까? 그 가훈 속에서 나의 부모님을 만나고 내 자식들이 나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화는 현재 속에 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전수된 그러한 나이입니다. 개인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LA에 자주 올 때, 요즘도 자주 오지만은 자주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령봉사회에서 하는 그 성령기도회 관계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령세미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떤 참석자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님, 내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데 조상들의 상처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분야에, 치유 분야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했겠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이 안고 있는 상처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컴플렉스들, 그것은 조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상처들은 우리들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상처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냉철하게 한번 봐보자는 것입니다. 클리니컬하게 봐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능력보다도 더 크게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세나 1.5세들이 저에게 오면은 Father, I don't understand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중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 부모님들은 중고래도 벤츠를 사야 되고 BMW를 사야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큰 집을 사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도 시끌벌쩍하게 남들에게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집이 양반이었네, 무슨 가문이었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한국 배경을 잘 모르는 이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의 다이내믹스, 왜 사람들이 브레이킹 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체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배경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들이 왜 과시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선 유교 문화는 파사드, 바깥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체면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제 시하에서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이 깊은 열등감에 젖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의 할아버지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등감을 과잉봉상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을 큰 사람처럼, 그럴듯한 사람처럼 과시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식들은 배웁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주입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월감으로, 거짓 우월감으로 표현됩니다. 열등감은 항상 거짓 우월감, 거짓 자신감, 그리고 거칠애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보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모자란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을 내가 제시해 줄 수도 있는데도 나는 그 이상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우리들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조상들의 상처에 동시에 조상들의 상처를 위해서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인은 조상들과 우리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LA에 강의를 위해서 LA에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일, 어느 본당의 교우께서 자신의 부인과 처남들을 죽이고 자신까지 죽인 그런 자살한 사건, 그래서 5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죠. 이 교우를 잘 아는 신부님, 그리고 이 교우를 잘 아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분은 평소에 아주 얌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은 사람이 변해서 아주 거칠어지고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고 부인을 폭행하고 그렇게 하는 괴수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얌전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괴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흔적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구타하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도 유사합니다. 10중 8구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타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부인을 천대하고 구타하던 하고. 이 모든 것은 it runs in the family. 가정 안에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러한 난폭함, 그러한 난폭함을 보고 자란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자기 제어, 행동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술을 마시면서 상실하죠. 여러분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알코올릭이 가져다주는 비극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 분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가 저희가 나가는 클리닉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음주 습관이 서양 사람들 눈에 볼 때 술을 마시면은 술주정을 해서 이성을 잃는다 하면은 알코올릭으로 보죠. 근데 제가 그것을 변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알코올릭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 빈지 드링킹. 그래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고 술을 마심으로써 비로소 릴렉스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매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가끔씩 가다 그런 기회에 마셔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서 이성을 잃을 때가 한두 번씩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알코올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음주 방법에 일본과 한국이 특별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자기 제어 능력이 약해지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이고, 나의 자아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영웅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어린애처럼 전능하신 천주성부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은 자살의 원인 18%의 음주자들이 충동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18%. 여러분들 술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LA의 이분도 술 때문에 험악한 부부관계, 결혼생활도 한 번 실패했고 험악한 가정을 꾸리게 됐고 결국은 술로 인해서 4사람 그리고 자신까지 포함해서 5명의 생명을 잃는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술로 도망갈까요? 술로 도망가는 이유는 열등한 자신의 느낌, 왜소한 자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he world out there, 바깥에 있는 세상이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이 필요한 것이죠. 술은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슈퍼맨으로 만들어줍니다. 슈퍼워먼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과잉으로 포열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한계를 감당하지 못하면 술과 마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애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현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충동이 지배하는 가정은 결국은 괴수가 지배하는 가정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대화가 지배하는 가정은 성부께서 인류와 대화하기 위해서 성자를 파견한 그 가정, 다시 말하면 성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 고모수녀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사람인 우리 고모수녀님께서는 대구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병원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경상도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제가 경상도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경상도 분들에 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꾸지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말투가 싸우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은 상처를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그 지방에 한 30여 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양반은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이북 말도 아니고 족보에 없는 액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얌전하신 그분의 조금 그 공격적인 그 단어도 있어서 재미있게 들립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람, 눈을 두드려서 쳐다보지만은 그 가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자녀들은, Father, don't worry about it. 그냥 simply they are talking.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세련되게 얌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이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체계로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기분으로 좋아, 내가 오늘 동생에게 너의 빚을 내가 탕감해준다. 너 6만 불 나에게 빚이 있지? 우리가 형제인데 너랑 나랑 비즈니스 할 때인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너를 얼마나 도와줬겠는가. 6만 불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좋다. 형제간에 이 문제는 없는 걸로 하자. 술을 마신 김에 동생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술이 깨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다시 너 돈 좀 갚아라. 그럼 이제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사실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에게 투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에서 느낌이 중요하고 느낌 때문에 기분 때문에 많이 망한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분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을 때 사실은 평소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분, 그리고 그분이 착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착한 사람 속에 숨겨진 그 마성은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 장면에는 그 집안의 모든 조상들이 함께 가세해서 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패밀리 전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구타당하는 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에게 또 터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답은 간단합니다. 왜 아직도 그러면 같이 사느냐고. 한국 부부관계는 참 묘하죠. 또 터지면서도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줘요. 요즘은 뭐 꼭 그 여자분들만 조 터진다는 건 안 그래요. 남자들도 막 조 터지면서 산다고 그래요. 사실 최근에 제가 5케이스 부부 테라피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맞는다는 얘기가 사실 3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맞고 식칼까지 들고 던져들었다고요? 근데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매를 맞고 있던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밥도 할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당신 뭐하고 있어 정신 차리지 않고 소리를 치면서 또 하려고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이상하다 해서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스트레스 레벨이 평생을 들고 높아지고 그 한계에 이르면은 어느 시점에서
케미컬하게, 뉴럴로지컬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친정어머니는 기억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착하고 효성스럽고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명랑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늘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장녀로서 집안에서 항상 그 사람이 없으면, 큰 딸이 없으면, 그리고 큰 언니가 없으면, 큰 누이가 없으면 집안이 재미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가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딸밖에 모를 만큼,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딸아이가 없으면 집안이 허전하고 일이 부단할 만큼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을 그렇게 부탁받으면서 한 결과로 결국은 정신과 질환을 앓게 된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편은 단순히 가해자일 뿐일까요? 그 남편에게는 네 형제가 있습니다. 남편까지 포함해서. 그 가정의 히스토리를 조사해 봤더니 남편의 형님들이 다 부인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80이 넘었는데도 부인을 때린다는 것. 지겹죠? 여기 우리 할머니들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그분의 시아버님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자랐고 그렇게 자란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자기 충동에 대한 제어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동에 휙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한 테라피를 통해서 건강해진 사람은 이 정도가 됐습니다. 신부님, 저는 일단 화가 나서 휙 돌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때렸는지 어항을 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타협한 것이, 아빠가 화나면은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것만 옆에 갖다 놔라.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봤고요. 또 한 가지 타협은, 아빠가 화가 나면 너희들을 내가 때렸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좀 피해달라. 그래도 상당히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욱박지르고 욱하고 욱한 것을 기억도 못하고, 그것을 이름해서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과 신경증 사이 중간에 있는 그 독특한 정신과 질환입니다. 병이에요. 그 사람 욱하는 성격이 있어. 아닙니다. 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 치고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신과 질환자들인가요? 물론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욱하고 욱박지르는 문화에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욱하고 욱박지르는 거와 우리가 욱하고 욱박지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조상들이 살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민족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어간 것을 보고 자란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폭탄이 터져 보십시오.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여러분들 6.25 당시에 자식들을 데리고 피난 가보신 분들이 기억나죠?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들을 내 새끼들 하고 끌어안죠. 몇 주 전에 터키에 지진이 있었죠. 타임즈에 보면은 지진 더미 아래 여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 여인 아래 아이가 깔려 있어요. 이 엄마는 몇 시간을 통해서 버티고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죠. 그 시멘트 더미에 다리가 완전히 부셔지면서 깔려 있는데도 전쟁이 나고 폭탄이 터질 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락 붙듭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들 속에 트라우마가 형성되고,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인 외상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은 반대급부로 욱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남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월남 사람들 보면 얌전해 보여요. 요즘 차이나타운에 차이니스 갱을 능가하는 갱이 있습니다. 월남 갱들, 베트나미즈 갱, born to kill,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게 갱단의 이름이에요. born to kill.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누이, 자기의 형님 아버지가 죽창으로 찔리는 것을, 찔려서 죽이는 것을, 내장이 해집어지면서 죽는 것을 본 사람이고, 자기 눈앞에서 누이가 보트에 탔는데 중간에서 빠져서 죽는 것을, 그래서 건지러 가지도 못하고 누이는 헤엄칠 수도 없고 행사를 걸고 나온 사람들. 자기 가족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있고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 그렇게 서바이브한 사람들. 얌전해 보이는 불교 국가, 정신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불교 국가에서도 이러한 잔인함 때문에 잔인함들이 내면화됐을 때 보십시오. 그들은 행동적인 성품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터진 폭탄은 내 속에 내면화되어 있어서 언제나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죠. 유럽에서 걱정했던 것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 도미노 현상, 주변 국가에서 그 나라가 빈곤해짐으로써 공동 협조를 하게 된 그 나라가 몰락하면은 미국도 괴로워지고 영국도 괴로워지고 독일도 괴로워집니다. 강대국들은 가난한 나라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세계 정치의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백성들의 미국의 세금을 통해서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바른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슈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엉클이나 엄마나 아빠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고 고문당한 것을 보고 자란, 그래서 고아들이 돼버린 이 무수한 소녀들이 20년 후에 그 사회를 끌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존파라는 것은, 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지존파라는 것은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잔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it runs 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폭행의 상처는 폭행하는 가정의 신화로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했고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졌던 그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폭행이라는 그러한 숨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남편인 줄 모르고 그저 사랑에 빠져서 함께 만났지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남편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 부인도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신화가 있습니다. 조선대대로 과거에 급제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의 마지막 대과를 급제했고 조선의 몰락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엉클들 또한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일본인의 칼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엉클들, 그 형제들은 단일 운동에 가담한 대가로 조국을 등지고 한린으로, 소련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아들 혹은 체포돼서 옥에 갇힌 아들을 옥바라지 했던 그런 분들은 결국은 옥바라지도 마무리 못 짓고 나이 때문에 한을 안고 죽어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6.25를 지내고 이남 땅에 내려온 이 가정의 자식, 이 가정의 자식, 막내 자식은 자기 조상들, 절개 있는 유교 가문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대과들을 급제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가문에서 바른 정신으로 일정과 싸웠고, 또 어떻게 자신은 공산주의를 가르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잡혀서 고문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자식입니다. 이남 땅에 내려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정에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꿈을 꿨던 그것처럼 자식들을 잘 교육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과의 후계자인 고시 합격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신부도 나오고, 우리가 아픈 가정에 대한 그 상처들을 유전해주는 그러한 가정의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가정의 전통을 유전시켜주는 그러한 건강함도 또한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어느 가정의 이야기일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움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의 신화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의 신화는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 사라져서 우리 자식들에게 유전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3000년기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채로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었고, 일정을 겪었고, 6.25를 겪었고, 심지어는 독재를 겪었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민족이 집단적으로 아직도 앓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한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한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부심 있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일종의 36년간이나 강점됐던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해 줄까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클리닉에서 이런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이 박사들은 우리 민족,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도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수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록 반만년 역사의 당군의 자손이라고 조금 뻥을 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교 전통이 있고 불교 전통이 있고 또 충직하게 선주님을 섬겨왔던 순교자들의 전통이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요, 신앙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들 속에 우리의 조상들의 빛나는 얼을 우리들 속에 아직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일정과 6.25라 그리고 독재 정권이라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는 아직은 완전히 충분히 살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좋은 한국인으로서, 좋은 조상들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좋은 전통, 건강한 전통의 신화를 우리 자손들에게 새롭게 정립시켜주고 물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화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신화는 과거에서 이루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디터민된 것, 결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신화는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연히도 혹은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속에서든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정착하면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은 미국의 토양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미국적인 문화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로 매일 수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들 속에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상을 달성해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가 새로운 성가정의 신화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작은 노력에 대한 자각을 우리의 순교자들은 이미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It runs in the family. 모든 것은 가정 안에 유전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전통을 쌓도록 초대받은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치렀던 몫이 있고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이루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왔던 부정적인 가정의 전통들, 그것들은 내 세대에서 정신 차려서 단절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우리를 지탱해왔던 그 건강한 가정의 전통들을 더 개발해서 우리들의 자의식 속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처 속에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우리들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은 비로소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한 건강한 가정의 신화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처 또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치유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데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치유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건강함을 회복해 나가고 건강함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데서 조상들의 치유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성가정의 신화, 이렇게 건강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우리 속에 육화하시고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성가정의 신화의 주역으로서의 여러분의 자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초대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울증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계속 강의해 드리겠습니다.